안녕하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너무 잘 지냈어요. 네.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잤더니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진짜요? 네? 네. 화이자 백신 맞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이렇게 까맣게 됐네요. 샤워하면서 염색약을 좀 바르긴 했는데. 동형 모의고사 1회차 문제 함께 풀어보셨습니다. 그 1번부터 함께 보시면서 틀리신 문제들이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그 부분 잘 점검하셔서 유사한 유형 문제가 출제될 때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문제였었고요. 쭉 내려가서 5항 지문 보시면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없다. 5항이 틀린 지문인데요. 공인중개사법에 행정처분 5가지가 있죠. 그중에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소속 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 정지,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정 취소. 그래서 행정처분은 취소가 3가지, 정지가 2가지, 5가지 행정처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은 대상이 오직 개업공인중개사뿐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 과정에서요, 업무정지 처분만큼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법인의 주사무소는 놔두고 개별적인 분사무소에만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대상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면 분사무소만 등록 취소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예? 할 수?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다시 질문할게요. 법인은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외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법인이 분사무소를 10개 가지고 있으면 그 법인은 등록증 몇 장 있어요? 한 장밖에 없어요. 분사무소는 개설, 등록하여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설치, 신고하여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죠. 그럼 이제 다시 질문. 분사무소를 등록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취소할 등록이 있어야 취소하죠. 법인이 등록을 한 거지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처분은요, 대상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그 법인에게 내려지는 거지 분사무소에게 내려질 수는 없다고요.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만큼은 분사무소별로도 내려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5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이어지는 2번 문제. 용어의 정의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었어요. 공인중개사법 2조가 6개의 용어를 이른바 입법 해석의 방식에 의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역시 마지막 지문 5항 보시면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없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2조 6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무슨 업무? 예,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중개 업무 수행할 수가 없고 거래계약서 작성과 같은 주 업무는 더더군다나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라고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죠.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어요. 권한은 있는데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에요. 근데 작성을 했는데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그거는 자격정지 사유에 속하는 거죠.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만 보조하는 자입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이어지는 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4항 지문을 보시면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의 중개를 한 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처벌된다. 그렇지 않죠? 공인중개사법이 3조와 동법 시행령 2조를 통해서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직접 정한 중개대상물이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고요. 공인중개사법의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으로 정한 중개대상물이 임목과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이 그렇게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하는 이유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오직 그것만 중개를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그것을 적법하게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가 있다 하는 의미였었던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를 업으로 행하거나 말거나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판례가 있었었죠. 조립식 세차장 구조물, 이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조립식 세차장 구조물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이어서 볼트만 풀러버리면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립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물이기는커녕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라고조차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는 판례였었습니다. 근데 그 판례가 왜 나왔냐면요. 어떤 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관점에서 보면 무등록 상태에 있는 자죠. 이 자가 그 무등록 상태에서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 일원에서 그 셀프 세차장 거래 알선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다가 적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라고 형사고발된 사건이었는데 셀프 세차장 구조물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상태이긴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을 중개를 업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그 말은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하는 이유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것만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 있다는 아니고 그것만큼은 등록을 한 자만이 적법하게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 있다 하는 의미였었던 겁니다. 사항이 정답이고요. 4번. 다음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정 중개대상물인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항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개개의 수목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1항을 정답으로 체크하셨을 수가 있는데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 그 문장 서두에 보면 토지에 부착된 개개의 수목으로서 그랬는데요. 임목은 수목의 집단이 등기가 되는 거지 개개의 수목이 등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수목의 집단이기만 하면요. 한 필지 일부에 생립하는 수목의 집단도 임목 등기할 수 있죠. 수종, 수량, 수령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임목은 무슨 종류의 나무든 임목 등기할 수 있어요. 또 수령의 제한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몇 년생 이상의 나무든 관계없이 임목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량의 제한을 받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몇 그루 이상이어야만 임목 등기할 수 있다는 제한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필요하면 한 그루만 등록할 수도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목의 집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개개의 수목에 임목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었었습니다. 1항 틀렸고요. 2항
임목 등기를 하려면 수목이 최소한 1필의 토지 전체에 생립하여야 한다. 지금 일항 지문 해설에서 언급했듯이 수목의 집단이기만 하면 한 필의 일부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도 임목 등기 가능하다고 그랬죠. 또 그게 원래 자연 상태에서 자라고 있는 천연림이냐, 누가 묘목을 가져다가 심어서 키우고 있는 식재림이냐 하는 것도 불문하고 수목의 집단이기만 하면 임목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망. 임목 등기의 대상이 되는 수목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식재림의 하나며 아니라고 그랬죠. 천연림이든 식재림이든 불문합니다. 사항. 임목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사항이 옳은 지문이죠. 임목은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임목은 토지 소유권이나 토지 지상권 처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항이 옳은 지문이고요. 5항.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당해 토지에 생립하고 있는 임목에 미친다.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는 거죠. 안 미치는 거야. 안 미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한 필지의 토지가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획된 한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이 한 필지 토지 내에 일정한 수목의 집단이 생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그루 이상이든 상관없이 무슨 종류의 나무든 상관없이 몇 년생 이상이든 상관없이 이거를 묶어서 하나의 임목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임목이 되면요. 임목은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목이 토지와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방법은 이렇게 임목 등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뭐죠? 명인 방법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나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공시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매나 교환과 같은 소유권의 목적이 될 뿐이지만 임목은 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임목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임목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임목은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목 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요. 그 다음에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임목에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임목 등기가 먼저 되면서 임목은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임목 등기가 된 후 그 다음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임목에 미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토지 저당권에 근거해서 토지가 임의 경매가 실행되게 되면 경매 과정에서 토지 매수자, 낙찰자는 토지의 소유권만 취득하게 될 뿐이지 임목의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임목이 경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토지와 임목의 소유자가 갈리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때 임목법 6조는요. 토지 소유권 승계인은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합니다. 토지 소유권 승계인과 임목 소유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에 대한 물권적 합의 따위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냥 경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임목의 소유자가 갈렸는데 임목법 6조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무슨 지상권이죠? 법정 지상권이 이렇게 임목법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요. 토지 저당권자가 내가 지금 이 땅에 저당권을 설정해도 저 나무들은 임목이기 때문에 토지의 부합물인 수목이 아니라 임목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설정하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 나무에는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어야 토지의 올바른 담보 가치를 평가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임목법은
어떤 수목의 집단이 임목 등기가 되면 임목 등기된 사실은 토지 등기부 어디에? 네, 표제부입니다.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도 나왔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만으로도 필지 내 임목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OX? 오, 맞는 질문입니다.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로 그 토지 내에 임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여러 번 출제되었거든요. 거꾸로의 사례가 올가을에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숲이 있는 땅이에요. 나무가 심겨져 있는 땅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저당권이 수목에 미쳐요, 안 미쳐요? 그냥 나무가 심겨져 있는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토지 저당권이 수목에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민법상 토지 저당권은 토지의 부합물에도 미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미 저당권 설정된 땅이에요. 저당권 설정된 땅에 있는 수목의 집단을 그 후에 임목 등기할 수 있을까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땅 안에 있는 수목의 집단을 그 후에 임목 등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썼겠죠.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목도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느냐? 언제나 임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임목이 토지 저당권의 담보권 범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저당권 설정된 땅 안에 있는 수목의 집단을 임목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임목 등기부 을구에는 토지 등기부 을구에 있던 저당권을 전사하게 된다. 그대로 옮겨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임목은 토지와 함께 토지 저당권의 뭐가 되겠어요? 공동담보가 되는 겁니다. 공동담보가 되는 거예요. 자, 순서 유의하십시오. 임목 등기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에 기해서 토지와 임목의 소유자가 갈렸을 때 법정 지상권 발생한다. 이건 여러 번 출제되었고 거꾸로 이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토지 안에 있는 수목의 집단을 임목 등기할 수 있는데 임목 등기가 되면 그 임목은 토지와 함께 토지 저당권에 뭐가 된다? 공동담보로 취급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5항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당해 토지에 생립하고 있는 임목에 미치게 된다. 안 미친다 그랬죠? 임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조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헷갈리시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미칠 것 같은데 임목의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죠. 근데 임목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저당권이 설정된 임목이 벌채가 되어서 배어냄을 당하여 토지로부터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자, 임목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된 그 수목들이 토지로부터 배어냄을 당하여 벌채가 되어 토지로부터 분리가 되었다고요. 그래도 임목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네, 미친다는 거죠. 그래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미치는데 이미 토지로부터 벌채가 되어 분리가 되었으면 삼판 트럭에 올라와서 실어서 가지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 반출될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데 그냥 미칠 뿐만 아니라 그냥 미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즉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게 임목법의 특징이었어요. 민법상 저당권자, 담보권자가
경매 실행하려면요. 담보물권이 존재해야죠. 그리고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죠. 그리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행이 없어야 경매 실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토지로부터 벌채되어 분리된 임목은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즉시 경매 실행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아주 지역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면 거기까지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5번 문제. 다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항 지문을 보시면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의 개략적 사항 공고 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및 응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해야 된다. 시험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가 아니라 90일 전까지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항이 틀린 지문인데요. 60일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들어보신 기억이 있나요? 어디서?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해야 된다. 거기는 60일이었었죠. 그 다음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 신청 의무 다 60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언제부터 60일인데 이거 유의하셔야 됐었습니다. 쌍모 계약일 경우에는 언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돼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편모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도 60일 이내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음에도 미등기로 계약했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그렇지 않아서 미등기로 계약했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라. 이런 곳에는 다 60일이었죠.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는 개략적 사항은 2월 말일까지,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90일이라고 하는 표현과 3개월이라고 하는 표현 같은 의미인가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는 90일 전까지 공고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90일이 아니라 3개월 정하는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3개월. 휴업신고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 미리 휴업신고해야 된다는 거 있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약정이 없었다면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3개월과 60일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뒤바뀌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또 유사하게요. 30일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 과목에 나오고 1개월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지만 이것도 의미가 다른 거죠. 1개월을 기간으로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준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해야 된다. 그쪽은 1개월이었었어요. 근데 1개월이 아니라 30일을 규정한 부분도 있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부거법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먼저 30일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의 요건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 처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4일이라고 하는 표현하고요. 2주일이라고 하는 표현, 이게 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같은 뜻이에요. 예, 요거는 같은 뜻이어서 요거는 지문 속에서 뒤바뀌어도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14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죠? 공인중개사법에 14일 한번 나오는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보하라 하는 거 있었죠? 그 실제 기출문제에서 14일이라고 표현해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예 직접적으로 14일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대법원 규칙에 나오죠. 지방법원장이 경매대리 등록 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한다. 그거 2주일이라고 표현해도 이거는 같은 의미로서 맞는 표현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2항이 정답이고요.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5항을 보시면 대표자, 사원 또는 임원의 과반수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과반수가 아니라 전원이었었다고요. 예,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항이 정답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확보해야 할 등록의 기준들이 있죠. 모두 몇 가지예요? 5가지. 네,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등록의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본금 5천만 원입니다. 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근데 그 등록할 수 있다는 협동조합에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법인이 설립된 목적이 공인중개사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도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공간으로 사무소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헷갈리는 게 나머지 2가지인데요.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를 포함 제외한 임사원 중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중개법인 임원 또는 무한책임사원 할 수 있죠. 근데 실무교육은 대표자를 포함한 임사원 전원입니다. 전원이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7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1항이 옳은 지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프랜차이즈 업무입니다. 그런데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왜 할 수 있는지가 달라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할 수 있죠. 왜 할 수 있죠?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할 수 있어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원래 겸업이 허용되는 자이니까.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잖아요. 왜 할 수 있나요? 14조가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허용 원칙,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금지가 원칙이지만 14조가 허용한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1항이 옳은 지문이고요. 2항 법인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지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못하는 업무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죠? 경공매, 권리분석,
취득계약선,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업무가 있으니까요. 3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14조의 업무는 겸업할 수 있는 업무지 하여야 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 다음 사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도배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의뢰인의 의뢰가 있다면 주거 이전에 보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도배업체를 소개하고 이삿짐 센터를 연결해 줄 수 있지 도배업체나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다. 5항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나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조차도 할 수가 없는 자이죠. 1항이 정답입니다. 8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기억, 소속공인중개사가 이 법 위반으로 인해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이유로 3년간 등록의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소속공인중개사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액이 3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등록의 결격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보죠. 기억 틀렸고 니은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을 부담한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적인 업무상 귀책 사유가 없었어도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 책임을 지죠. 그러나 적어도 고용인에게는 업무상 귀책 사유가 있었어야지 고용인에게도 업무상 귀책 사유가 없었다면 고용인도 개업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 안 질 것입니다.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 책임을 진다? 그런가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보는 거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된 고용인의 행위로 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고용인이 한 짓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행위를 고용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리을 중개보조원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가 없다. 그렇죠? 업무정지 처분은 누구에게만 내릴 수 있는 거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내릴 수 있는 거니까. 아까 1번 문제에서 보셨듯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이라면 분사무소별로도 업무정지 내릴 수 있죠. 어쨌거나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이지 고용인에게 업무정지 처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지문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도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는다. OX 다시 한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도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는다. OX? O이죠. O입니다. 중개보조원은요.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을 것이 없어요.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여야 하죠.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겁니다. 행정형벌은 받을 수 있겠죠. 1년 1천, 3년 3천. 그러나 행정처분은
보조원은 안 받습니다. 리을 맞고요. 미음. 고용인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를 보증보험금으로 배상한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인중개사법 어디에도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등 없다는 등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언급이 없으면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일반법 나중 적용의 원칙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은 민법의 관점에서 조명하면 무슨 계약 관계로 맺어졌죠? 고용계약 관계하에 있잖아요. 근데 민법 756조 2항이 사용자 및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 민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을 준용해서 개업공인중개사도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한 것입니다. 리을만 맞고 다 틀렸네요. XXX, OX 이 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거니까요. 기억 맞고. 그 다음 니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는 것이었었습니다. 니은은 틀렸고. 디귿.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죠. 맞고요. 리을.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인 인장 등록하도록 합니다. 니은을 제외한 기억, 디귿, 리을 옳습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10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및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기억. 휴업 및 폐업 신고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나요? 네, 원본 첨부해야 되는 거죠.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는 말은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재개와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신고할 수 있지만 휴폐업 신고는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해야 됩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 휴업한 중기업의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 맞는데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환해줘요? 즉시 반환입니다. 즉시 반환. 즉시 반환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즉시라는 표현도 있지만 지체 없이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래정보망에 떠있는 물건이 거래가 성사가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죠. 어떻게? 지체 없이 통보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협회가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죠. 어떻게? 지체 없이 보고하라고 합니다. 업무보증 설정이 확인되면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 교부하잖아요. 어떻게? 지체 없이 교부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확인되면 신고 확인서 교부하죠.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합니다. 근데 지체 없이라고 하는 표현은 입법자가 어느 정도의 시간의 경과는 피치 못하지만 가급적 빨리 하라고 할 때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입법자가
어느 정도의 시간의 경과조차도 용인하지 않아야 될 때에는 즉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휴업신고했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의해서 재개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은 재개신고받은 그 자리에서 내주라는 거죠. 그래야 등록증 개시 의무 위반 없이 업무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귿,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 휴업 신고를 하면 된다.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할 때 이미 휴업 신고가 있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휴업 신고했어도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었던 거고요. 디귿도 틀렸고 리을. 휴업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3개월이 아니라 얼마죠?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요양, 또 징집으로 인한 입영, 또 취학 등과 같은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였었습니다. 미음,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나 휴업기간 만료일까지 기간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휴업기간 변경 신고도 만료일까지가 아니라 사전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지 벌금 사유가 아닌 겁니다. 과태료 처분 사유지 벌금 사유가 아닌 거죠. 과태료도 돈 내는 거고 벌금도 돈 내는 것이지만 벌금은 형법상의 벌이죠. 벌금은 누가 부과해요? 벌금을 누가 내리죠? 검사가 내리는 게 아니고 판사가 내리는 거죠. 판사가. 벌금은 형법상의 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절차에 의해서 법원이 선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벌금입니다. 이에 비해서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행정질서벌이라고 하잖아요. 각급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각급 행정기관이 내리는 처분이 과태료 처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가요, 실무교육 받았으면 2년마다 뭐 받아야 돼요? 연수교육 받아야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통지하잖아요. 근데 연수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밀준수 의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치고 이 법에 위반하여 연수교육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 받게 될 수 있잖아요. 또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선고받을 수도 있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선고된 액수가 300만 원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받는 거, 뭐 그런 경우가 없지만 이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러나 하나는 선택해야지 둘 다 피할 수가 없다면 뭐 하시겠어요? 과태료 500 내실래요? 벌금 300 내실래요? 과태료 500만 원. 돈이 남아 돌아요. 지금 200 더 내야 돼요, 돈이. 네. 그런데도 과태료 500 내실래요? 네. 왜요? 플러스 3년이 돼서. 네? 결격수가. 네. 과태료 500은요, 내면 돼요. 내고 또 열심히 벌면 돼요. 근데 벌금 300을 내잖아요. 그러면 돈 300 내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반드시 잘립니다. 예,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언제나
벌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과태료보다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더 무거운 처벌에 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비읍, 휴업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휴업신고했을 때 간판 철거할 의무 없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경우를 3가지 정한 게 있어요. 네, 사무소 이전 신고했을 때, 폐업 신고했을 때, 사망했을 때가 아니고, 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것이죠. 다 틀렸습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네, 5항이 정답입니다. 11번. 개업공인중개사 갑과 중개의뢰인 을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중개활동 중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고 의뢰인 을이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 병과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 법정 보수금액은 130만 원인 바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중개활동 중 사용한 비용이 50만 원이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 을에게 얼마의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느냐.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다면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 지불해주면 되죠. 중개보수가 130만 원이면 50%면 얼마죠? 65만 원 맞나요? 네, 그러면 65만 원 범위 내에 있네요. 그러니까 사용한 비용이 50만 원이면 얼마 주면 돼요? 50만 원 주면 되죠. 60만 원이면 60만 원 주면 돼요. 65만 원이면 65만 원 주면 되죠. 70만 원이면 65만 원 주면 됩니다. 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은 거래정보망을 통한 공동중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사례를 보니까 갑은 서울시 강남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고 을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사무소를 둔 부칙장의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갑을 모두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을 했습니다. 갑은 매도 의뢰받은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거래정보망에 공개를 했고요. 틀린 걸 묻는데 이 항을 보시면 갑과 을이 공동중개를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지체 없이 갑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정보망 관련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은 무조건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 항이 틀린 지문인데, 이 항이 틀린 지문이긴 한데요. 지금요, 갑과 을이 공동중개로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중개했다는 거죠. 그러면 갑과 을은 각각 갑은 누구한테 중개보수 받죠? 갑은 누구한테 중개보수 받아요? 네, 매도 의뢰인한테 중개보수 받잖아요. 을은 누구한테 중개보수 받아요? 매수인에게 중개보수 받죠. 근데 중개 대상물은 지금 아파트 하나밖에 없죠. 강남구 소재 아파트. 그러면 갑과 을이 받는 중개보수액은 같아요? 달라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예, 지금 같은 아파트잖아요. 근데 갑은요, 아파트 거래금에다가 서울시 조례 요율을 곱해서 중개보수 계산하잖아요. 근데 을은 부산광역시에 물건이 있으니까, 사무소가 있으니까, 주택은 강남구에 있어도요, 을은 부산광역시 조례가 정한 요율에 의해서 중개보수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같아도 법정 중개보수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 매매 중개했네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죠. 누가? 공인중개사가 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 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누가 해야 돼요? 계약공인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해야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건물의 매매가 이루어졌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데 공동중개일 경우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죠. 부동산 거래 신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합니다. 어디 가서 하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이 어디냐고 여쭤보고 있어요? 강남구청장이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 될 겁니다. 예, 사무소가 사하구에 있는 을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은 물건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 될 거니까요. 이 항이 정답입니다. 1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 항.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작성할 수 없다.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는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이 항이 틀린 지문입니다. 1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매수인 등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일방에게만 발급하면 된다? 아닙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거래계약서와 함께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 발급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중개가 완성되는 건건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줘야 되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거래계약서고요. 두 번째가 확인설명서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증관계증서 사본이었었던 것이죠. 사항이 틀린 지문입니다. 15번. 비밀준수 의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5항. 비밀준수 의무는 위반에 따르는 처벌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 검사는 공소 제기할 수 없다. 아닙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아닙니다. 형법상이요. 형법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기는 한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비로소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있거든요. 이걸 친고죄라고 합니다. 이걸 친고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고죄는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단순 폭행죄, 모욕죄 이런 거는 친고죄예요. 근데 친고죄는 아닌데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공소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불처벌의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있거든요. 이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중에는 친고죄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반의사 불벌죄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었었던 겁니다. 5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16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기업,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행위죠.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로서 금지행위입니다. 그 다음 디귿, 무등록 중개업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 의뢰받는 것도 금지행위인데 리을, 초과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면 금지행위가 아니죠. 법정된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을 때 금지행위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미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금지행위인가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지행위에 속하는 것은 기업, 니은,
디귿까지. 그래서 5항이 정답입니다. 5항이 정답인데 일단 기억에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행위죠. 네. 근데 이거 행정형벌 뭐예요? 1년 1년 1천인가요? 3년 3천인가요? 1년 금지행위가요. 공인중개사법 33조에 1항도 있고 2항도 있잖아요. 근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서 9가지 금지행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2항은 누구든지 각호의 방법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행위가 5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33조는 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가 9가지, 2항에서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된다는 5가지 금지행위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요, 33조가 9가지 금지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33조 1항 1호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등록 중개업 하는 자인 사실 알면서도 협조하는 거 금지한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정된 중개보수 실비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금지한대요. 네 번째는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금지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6번째, 관계법령에 의해서 양도 등이 금지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또는 그것을 중개하는 것 금지한다라는 금지행위가 있죠. 이렇게 해서 9호까지 금지행위가 나가는데 행정형벌에서 보면요. 금지행위가 33조에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9가지, 14가지지. 여기 9가지, 여기 5가지니까 모두 14가지 금지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14가지 금지행위 중에서 33조 1항에 1호, 2호, 3호, 4호까지는 1년 1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 6, 7, 8, 9호하고 2항의 1, 2, 3, 4, 5호는 다 3년 3천 갑니다. 금지행위 위반에 따르는 행정형벌이.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형벌이 1년 1천. 그런데 관계법령이 금지하는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형벌이 3년 3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스 안에 첫 번째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했으면 이매매 업으로 했나요? 저매매 업으로 했나요? 이매매, 저매매? 이매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양권은 토지에 정착될 건물로서 법정 중개 대상물이니까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했으면 이매매업이에요. 형벌 1년 1천이죠. 근데 주택 청약 예금 통장 매매를 업으로 했으면 저매매업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3년 3천이 되는 것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했다는 사례 문제 나왔을 때 형벌을 묻는 지문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5항이 정답입니다. 17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사항 지역농협도 법인이므로 2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면 돼요. 지역농협만큼은 보증 설정 금액은 지역농협별로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18번 문제 Y도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A의 중개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의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인 X 건물을 1억 5천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에게 X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가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금액을 물었습니다. 자, 먼저 중개보수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요. 제일 먼저 뭐 보셔야 된다 그랬죠? 물건이 주택인가 아닌가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시도조례 요율을 적용할 문제인지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것인지 판단할 거니까. 근데 복합 건물이라면 건물의 전체 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 초과?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라 그랬죠? 초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인 X건물이면 그 물건은 주택이다 아니다? 예,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사례 속에서 동일한 중개 대상 물인가요? 물건은 X건물밖에 없으니까. 근데 동일한 거래 당사자 간입니까? 아니에요. 매매는 갑을 간에 이루어졌는데요. 임대차는 을병 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중개 대상 물이지만 동일한 거래 당사자 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을에게 매매 중개 보수와 임대차 중개 보수를 모두 받을 수 있죠. 그러면요. 매매 중개 보수 계산하고 임대차 중개 보수 계산해서 두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네요. 먼저 매매 중개 보수 계산하면 1억 5천만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와이도 조례 요율표를 보니까 0.5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1억 5천만 원 곱하기 0.5 하면 75만 원인데 한도액이 80만 원이에요. 그럼 산출액이 한도액 범위 내에 있으니까 75만 원이 중개보수로 확정됐죠. 이제 임대차 중개보수인데 문제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30만 원 곱하기 100 해봐야 3천만 원. 3천에 보증금 1,000을 더해봐야 4천만 원. 5천만 원 미만이네요. 그러면 계산 다시 해야지. 30만 원 곱하기? 네, 70. 그러면 37에 21, 2,1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더하면 요일에 곱할 기준금액은 3,100만 원이고요. 3,100만 원에 0.5를 곱하면 15만 5천 원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한도액이 얼마예요? 15만 원. 그럼 산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으니 한도액이 중개보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아까 매매 중개보수 75만 원에다가 임대차 중개보수가 한도액에 걸려 15만 원이잖아요. 더하면 얼마? 90만 원이 되는 거죠. 90만 원. 그래서 1항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9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2항을 보시면 사전 수령을 위한 보증서 발행 기관은 둘밖에 없죠.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만 보증서 발행할 수 있고 등록관청은 보증서 발행기관도 아니고 예치 명의자도 아니고 예치 기관도 아닌 겁니다. 자,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는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만 발행할 수 있죠. 그들이 발행해준 보증서를 누구 줘야 사전 수령 가능하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했을 때 사전 수령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모두 몇이에요? 7이죠. 그중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이 정한 예치 명의자고 나머지 누구 있어요? 6 더 있는데 뭐 순서는 상관없이 예, 공제사업하는 자, 은행 있고, 예, 최신관서 있고, 신탁업자 있고, 에스크로우 회사 있고, 하나 남았네? 은행 했어요, 아까. 아, 보험회사 있죠. 그렇게 해서 6이 예치명의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2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5항에 정보망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제가 정보망 관련한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위반은 무조건 업무정지라고 했죠. 정보망과 관련한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위반은 다
업무정지, 업무정지로 묶어 정리하시면 됩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문제 함께 풀어보셨는데요.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시죠.